황혼유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예쁜 또 PPT를 준비했어요. 보니까 황혼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황혼유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요 얘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는 자각하고 학습해야 되는 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들 짧아요. 짧으니까 요거 잠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죠. 그래서 내 부모님께 맡기는 분들 참 많은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이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야 믿고 맡길 수 있어 참 다행이지만 과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은 마음일까요? 말 못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선우는 할머니와 낮 시간을 보냅니다. 한시라도 떨어지면 울음을 터뜨리는 통에 할머니는 꼼짝없이 선우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안고 업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옥상에 가서 선 그늘이고 그럴 때 돌을 때가 있고 식사는 안고 먹을 때가 허다합니다. 뭐 떨어지질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장실 갈 때도 가끔은 업고 갈 때가 있습니다. 고향에 홀로 남은 할아버지도 힘들긴 마찬가지. 맞벌이를 하는 부모를 대신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때 아닌 육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마들을 괴롭히던 육아 스트레스는 할머니들의 몫이 됐습니다. 애기 돌보다 보면 내 생활을 찾느냐고 할 수가 없지. 친구 만날 시간에 그치? 그치? 애한테 매드기대. 전문가들은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가족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정 형편에 맞게 소정의 양육비를 드리거나 양육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할머니가 자유로운 시간과 그다음에 취미 활동 아니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도 양육의 어려움을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양육 방법만큼은 부모의 원칙을 따라주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자, 어떠세요? 공감되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차피 저희가 주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다른 분들의 어떤 이런 실태들을 좀 보시면서 요거에 대해서 경험들을 또 나누시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요 안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 선생님 먼저 좀 이야기를 먼저 끌어주실까요? 자, 누가? 네, 선생님. 저는 남매를 뒀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큰 손녀가 좀 고등학생이고 외손녀만 있고 아들은 외국에 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 고등학생이 손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저 같이 이렇게 다행히 부부가 건강해서 열심히 같이 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녀가 잘 자라야 딸내미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부부는 건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무튼 뭐 무슨 요즘 말하는 뭐 한 달에 뭐 무슨 뭐 보수 이런 거 생각 않고 거절하고 우리는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난하기 때부터 유치원까지 초등학교까지 키웠더니 지금은 걔네들이 엄마 아빠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도 그 딸내미들이 둘 다 딸내미인데 만나면 아우 합니다. 그래서 좀 말을 줄여서
걔네들이 행복하게 자라면 이 딸내미 가정 행복하게 자라고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맡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혈육이니까 좀 정이 가고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주고 정서적으로 키우면 걔네들이 좋은 사회인이 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친구 관계도 좋고 사춘기 별로 안 거치고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예. 열심히 할머니하고 허락되는 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우리 통일점 선생님께서는 지금 명찰이 없어서 제가 김병현 선생님. 네, 통일점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를 키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학원이가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자녀분들이나 손자녀의 어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요거는 아니면 다른 경험들을 나눠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애들이 많아요. 딸만 5을 낳았습니다. 딸만 5 낳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큰딸 시집 갔을 때 애기 낳는다고 하니까는 큰딸 앉혀놓고 너네 애기 낳으면 절대 엄마한테 맡기지 말아라. 엄마는 5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딸이 키워주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기를 낳고 날 불러요. 엄마 애기 좀 봐줄래? 그래. 근데 제가 되게 직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 직장에 다녀서 안 되는데 우리 막내딸이 작년에 시집을 갔어요. 작년에 시집을 가서 이제 딸을 낳는데 근데 애를 키울 때까지 엄마 몇 년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받으면 저는 안 봐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5, 60대는 봐줄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도 70이 넘었고 일어나서 순발력도 없고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저 아는 주위에서 애를 보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애가 뇌리가 이상해서 저는 그 생각을 해갖고 애는 절대 안 봐줄 겁니다. 제 자식인데 왜 안 봐주고 싶겠습니까? 봐주면 또 손주 사랑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막내 때려 봐준다 해도 안 봐줄 거예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지금 들으신 거에 다르게 의견을 내셨는데 또 혹시 경험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세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아이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는 절대로 안 봐줍니다. 왜냐면 내 생활이 있고 난 내 생활을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을 피해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우리 손녀 난 지가 지금 이제 3주째 돼가요. 지금 이제 조리원에 있는데 밤에 자다가 누워 눈에 밟혀서 어디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다가 또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사진을 하나 입은 거를 봤더니 급하게 뭘 하고 그러더니 오늘 나갔다 오더니 액자를 딱 가져오셨어. 3개를 갖고 와갖고 사돈네 하나 주고 얘네 하나 주고 우리 걸고 벌써부터 지금 손녀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웁니까? 그쵸. 제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쁘긴 한데 그걸 내가 전담해야 되는 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서도 걱정이 좀 많이 생깁니다.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듣겠습니다. 네. 이거를 뭐 그러면 키우시겠다고 키우시는 조언을 들으시겠다는 말씀? 지금 제 마음도 절대 아니었는데 지금 점점점 애가 너무 이쁘니까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가고 있어서 게다가 지금 남편은 막 절대적으로 자기가 키울 것처럼 막 그러니까 근데 절대 혼자 맡길 수 없잖아요. 키우겠다면 제가 더불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또 선배님의 입장에서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세요? 행복해질 거예요. 아니 벌써 행복하긴 해요. 지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혹시 또 이거에 대해서 네네 선생님.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내 시간이 너무 없고 그렇지. 제 생각이 예. 그래서 지금도 아이를 아침에 셋을 보고 있다가 그냥 뛰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그것도 그렇고 애가 셋이라 제 몸이 너무 고달퍼요. 고달프고 힘이 예쁘기는 너무 예쁘고 한데 그래서 이제 사돈하고 같이 이제 월 금은 안사돈이 보고 이제 화 수목은 이제 제가 저거 하는데 전 반대라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 이쁜 거 갖고만은 내 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내 생활도 있고 내 취미도 있고 내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안 키워주시면 되잖아요. 네? 안 키워주시면 직장이 또 아니죠. 직장 나가고. 안 키워 이제 어렸을 때 봤다가 이제 안 키워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봐주시는 이모가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는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둘이 다 나가는데 그래서 엄마 이제 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엄마 좀 봐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줘 이제 며칠은 아니고 한 달만 봐줄게. 그러고 가는데 지금 2달째 됐어요. 두 달이 2년 됩니다. 2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다 못할 노릇이다. 그래서 이제 이모가 지금 오기는 왔는데 이제 또 그 아이들하고 적응을 잘 할런지 그래서 남한테 맡기는 게 얘들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방에 누워있고 아줌마가 이제 저기 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데려와서 목욕탕에 저기 통에다가 이렇게 놓고 애들을 놀라고 하고 그 이모는 앉아서 카톡하고 이거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잘 보는 이모들도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이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봐주면 좋은데 부모도 너무 힘드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편한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세요? 혹시 경험들을 반대한 나도 반대인데. 나는 찬성. 이게 왜 그런가? 저 찬성인데 네, 제가 반대 한 표를 던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애기 채우고 잘만 하면 애기가 앵해서 또 우유 먹이고 또 잘만 하면 깨고 그것을 한 2개월 하다 보니까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제가 애기를 업고서 유치원에 그때 영아들을 봐주는 유치원이 마침 우리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고서 갔다가 맡기고 아침에 9시에 데려다주고 저녁 6시 데려오고 그러면 그 시간에 좀 쉬면 좋은데 집안일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시장 봐오고 하느라고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지금 그 아이가 16살이 되었는데 16년 동안에 친목계, 동창회 전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들하고 전화 한번 하지 서로 만나서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기가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 막상 내 품에 닥치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들이 뭐 친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던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던 잠깐씩 보는 거는 좋지만 전담해서 육아를 담당한다는 거 그것은 정말 반대입니다. 여러분 제 의견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올 때는 막 너무 이렇게 좋아하다가 애들이 막상 오면 언제 가니 이러는 것처럼 아마 그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가 빨리 독립하기를 모두 다 손가락으로 기원을 해드릴 것 같고요. 자, 우리 또 다른 분 의견.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이 얘기를 해서 큰 아들 이제 우리 내하고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러면은 우리 큰 아들이 들어와 사는데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은 네가 들어와라 해서 2011년 9월달에 이제 내 식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작은 손주가 6살이었나? 그때 그러니까 우리 맞벌이를 했어요. 작은 아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애를 케어해서 유치원 보내고 이제 저녁에 오고 그러니까 생활이 뭐 말이 아니에요. 무슨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여간 그렇게 그냥 막 우리 며느리 아들 뭐 식구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살았어요.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제는 한 10년이 되거든요. 10년이 되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며느리가 어떻다. 아들이 어떻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뭐 할 얘기가 없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해도 모든 것이 시간이 해결을 하고 지금은 또 이게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더구만.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저는 결론이 그래도 같이 사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으면은 며느리가 앞장서고 또 아들이 앞장서고 지금은 손주들이 챙기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손주들이 둘이 챙기는 거. 할머니 어디 가셨지? 왜 안 오시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는 좋아요. 그래서 나는 같이 사는 게 좋고 지금은 여기 권 선생님이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손녀는 이쁜데 그래도 부딪히면 다 살게끔 되어 있고 해결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좋은 점이 더 많고 그리고 든든해요.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그 아이를 같이 그 양육하시는 거 힘들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그 양육하시고 나서 보람을 굉장히 느끼신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혹시 네,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어디 얘기하시는 이 얘기는 좀 그런데 선생님 아들 내외가 있거나 딸 내외가 있으면서 육아를 하는 거하고 한쪽이 없는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혹시 또 다른 분은 네. 얼마 시간이 네, 1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맞벌이 30년을 하고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별로 많지를 않았는데 그때 제가 그때는 유아원이 없었습니다. 유치원도 줄 서 있었어요. 그 애들을 보내기 힘들어 가정부가 집에 있고 이랬는데 1년만 되면 나가고 6개월 되면 나가고 이래갖고 힘들었거든요. 그래가 저는 절대 그 맞벌이를 하면은 저가 원하면 내가 애를 봐주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큰아들은 부부가 또 직장 나가기 때문에 친정에서 그 애를 봐줘가 걔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갑자기 결혼했는데 집을 사가 세를 줬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저들이 둘이가 와가지고 어머님 애 한 1년 6개월만 키워주세요 그래가 왔습니다. 1년 6개월을 제가 열심히 잘 키웠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맞벌이 하던 습관이 돼가 3시에 일어나가 탁 해주고 뭐 아들은 식은 걸 좋아하고 며느리는 따끈따끈한 걸 좋아해가 모욕하는 동안에 따끈따끈한 거 애가 밥 퍼갖고 탁 올려놓고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육아일기도 매일 쓰고 모든 거를 다 했고 근데 애가 너무 순해갖고 잠잘 때 잠깐 나가가 시장을 보고 다 해왔는데 근데 애도 참 괜찮고 이쁘고 이랬는데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절대
엄마가 키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해주니까 걔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항상 강사님들께서 자기 할 일을 해놔라 이랬는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그걸로 생각하면 너무 안 돼가지고 저녁에 오면은 6시에 집에 오면은 딱 밥상 탁 차려주고 이랬는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친정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보내질 않고 본인이 원해서 갔습니다. 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지나가 지금에 와서는 어머님 같은 분 없습니다. 어머님 너무 좋습니다. 10년이 지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혹시 또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아마 반대 의견들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이 아이의 양육도 양육이지만 이 고부간의 갈등이나 그것들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랑 아마 고부간의 갈등들도 아이를 매개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 관련돼서 아이에 대해서 이 황혼 육아가 가능할까?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이 위에 누나가 시집을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이제 애기 그때 내가 50대인데 그때는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이어서 마스크지 아스크도 운전을 시켜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 큰 애가 이제 손녀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시집을 일찍 갔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그 딸 얘기를 그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아기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바로 아기가 생겼는데 근데 아들은 전호동 사는데 아들 저도 그때 젊었으니까 애들을 좀 봐주고 싶은데 오라 그러면 가고 싶은데 오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가 혹시 뭐 동창회 어머니 저 동창회 모임인데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가지. 뭐 내가 썩 보고 싶다고 그렇게 가지지. 아들의 며느리는 썩 보고 싶다고 가지질 않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나는 또 직장을 좀 다녔으면 했어요. 아들만 힘드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며느리도 직장을 좀 다녔으면 했는데 내가 애미는 뭐 좀 할 생각이 없다더나 그랬더니 유아교육과 저걸 나와가지고 자격증도 있고 이래서 없다더니 엄마 애 잘 키우려고 돈 버는데 뭘 해요? 내가 직장을 많이 다녔어요. 애기들 어릴 때 우리 애기들 어릴 때 직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얘는 그런 거 절대 며느리 마누라 직장을 안 보낸대. 애 잘 키우려고 돈 버는데 뭘 엄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그리고 며느리 직장 안 다니고 이제 한 5학년 되다가 베트남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야. 그럼 양육을 하고 싶으신데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고 싶은데 진짜 아니 그래도 뭐 가끔씩 가서 보고 아들도 싶은데도 베트남을 그때 내가 어떤데 그런지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저 새끼가 내가 왜 가버렸나 그런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전문인데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다 크고 그러니까 동영상만 보고 막 그냥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자랑을 하시려고 지금 일하신 것 같은. 보고 싶어도 왜 자랑하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네. 혹시 또 그러면 지금 직접 양육을 해보신 경험이나 아까 양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우리 황 선생님. 저는 이제 뭐 딸 남매인데 지금 그냥 앉아서 말할게요. 애들이 직장을 안 나가고 육아 전담을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봐주지는 않았는데요. 중간에 한 몇 개월을 봐준 적이 있었어요. 그 딸내 애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4살하고 둘 남매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넣어놓으면 엄마들이 관심은 많잖아요. 그리고 매일 학교 끝나면 가방 받아오고 이럴 때 우리 딸이 이제 갑자기 이제 가게를 하나 더 하게 돼서 나가면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엄마 직장 나가는 월급만큼 줄 테니까 우리 애들 좀 봐줘.
그럴 때는 진짜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좀 봐줬어요. 몇 개월을 봐주는 동안에 이제 4살짜리 여자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그래도 여자아이는 할머니 말을 잘 들어요. 근데 1학년 남자애가 여태까지 걔가 지금 6학년인데 그때 1학년 때인데 지금도 마마보이예요. 그러는 애가 엄마를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그 애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까운데 내가 책가방을 받으러 가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메고 갈 거니까 할머니 안 들어줘도 돼. 예. 그러고 와서 이제 저 엄마가 이제 시간표를 다 붙여놓잖아요. 뭐 미술학원, 태권도 뭐 이렇게 하면 그 시간 맞춰서 보내는데 애가 성격이 공격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머니가 없으면 엄마가 가게 안 나가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 생각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저 아빠한테 아빠, 엄마 가게 안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저 아빠한테 편지를 다 쓰고 또 어느 날은 이제 내하고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도 지가 이게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를 할머니한테 던지거나 저기 주방기구를 들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공격을 해야 하거나 그렇게 애가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내가 얘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한테 그리고 이제 몇 달이 한 5개월 정도 봐줬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사위랑 딸이랑 있는데 애가 이렇게 성격이 변하는데 그 가게 2개 하는 게 문제 아니다. 한 개는 정리하고 한 사람이 가게를 보고 집으로 들어와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딸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딸네 집을 이제 안 가게 됐는데요. 근데 애기들이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처음부터 애기를 키우면서 할머니하고 정이 들고 그러면 괜찮은데 엄마만 끼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엄마를 떨어지니까 애들이 그 성격이 그렇게 되는 데는 뭐 누구도 그 감당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애들 성격만 버리고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딸이 이제 다시 가게를 접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아이 생각은 할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또 어려웠던 경험들 아니면 또 이런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릴 때부터 보면 할아버지도 좋아할 텐데 손녀들도 좋아할 텐데 중간에 오니까 그럴 때문에 엄마가 나왔어요.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친정 식구가 이제 봐줄 경우 이제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끔 보잖아요. 그럼 걔가 우리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부터 걱정인 거예요. 싫어할 거니까 어릴 때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은 애들이 자기 생활 바빠가 할머니 안 할머니 그러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몇 년. 가끔 보면 더 좋아해. 가끔 보면 전화하면 뭐라든지 알아요. 할머니 집에서 용돈 주고 그러면서 손주 일이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 안 해. 중간에 보는 거보다 커서 오면 손만 맞아, 우리 돈만 주면 네, 그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 네, 하세요. 예, 여러분 이야기 말씀 잘 듣고요. 또 사연도 있고 그래서 참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다르지 않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딸이 위로 둘이고 막내 아들을 늦게 4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딸 둘들은 이미 다 커서 뭐 나이 50이 돼서 손자들도 손녀들도 다 크고 문제는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까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난 뒤에 굉장히 제가 좀 허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니거 니 묻고 니거 내 묻고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러고 아들하고 한 5년을 거의 연락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딱 끊어져.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또 전화할 여가도 없고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고 이제 아기가 낳았잖아요.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가 처음에 낳아서는 육아휴직이 있었고 육아휴직 가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 그 몇 달을 보니까 베이비시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당연히 오라 소리 안 하고 내가 갈 일이 없고 오라 소리 안 하고 갈 일이 없어. 아니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기 전에 그 중간에 몇 달이 베이비시터가 와서 아이를 돌보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침 8시 반에 와서 5시까지 120만 원을 주는데 천년 뭐 청소, 설거지, 공일 전혀 안 하고 애 옷 갈아입고 애 이유식 미이고 애 옷 빨아놓고 그것만 딱 하는데 120만 원을 준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돈이 많이 들랑달랑 했겠죠. 5시에 그 사람이 가면은 사돈이 가서 또 5시부터 보고 이렇게 오랜 세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일을 평생을 저는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약국을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약국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나이가 있으니까 약국 좀 정리하고 우리 애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그거 하나 좀 봐달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딸들이 자꾸 권하고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아들 집에 그 애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 보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수고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볼 테니까 내가 일주일에 3번만 오고 사돈이 이틀만 봐라.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얘들 저끼리 있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의하니까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5년째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수유역에서 반포까지 오늘도 수유역에서 반포까지 가서 유치원 내년에 학교 갑니다. 네, 유치원 보내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다니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돈하고 합의하여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내가 3일 보고 당신은 그동안에 수고했으니 이틀만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자고 오거나 뭐 이러면은 사돈 보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돈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좋아요. 모든 게 내 생활도 할 수 있고 내 취미생활 이 복지관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아들 집에 다닐 때와 안 다닐 때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들 집에 다니지 않을 때는 정말 아들하고 대화도 끊어지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뭐 어디 부딪힐 일이 없어요. 뭐 경제적인 거는 지는 지 거 알아서 나는 내 거 알아서 하나도 뭐 이렇게 스킬 일이 말이나 뭐 돈이라도 스킬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집에를 다니고부터 처음에 다닐 때 처음에 들어갈 때 며느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세탁기는 돌려주고 청소 못 해주고 너가 밥 반찬 먹으라고 내가 못 해놓는다. 그 대신 아이에 대한 거는 내가 해먹이고 그거는 내가 다 보살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세월이 가니까 또 눈에 보이면 또 훔쳐주고 치워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합의하여서 반반씩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들하고도 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카톡도 해주고 그전에는 카톡도 안 했어요. 근데 카톡도 해주고 또 집안 간의 이야기도 만나면 해주고 또 누나들 뭐 이런 집안 이야기도 해주고 아들하고 새로운 정이 생기고 소통도 되고 가족 간의 우애도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아이도
내가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처음 이제 조금 엄마 하고 이제 말할 때인데 내가 가면은 고기를 돌리고 싫다고 가라고 너 집에 가라 이 소리예요. 그 집에 가라 하고 나한테는 올라고 하지 않고 어쩌다가 나하고 둘이 있는데 사돈이 떡 들어오면은 사돈 한 개는 막아서 안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달라졌어요. 저 지금은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안 오려고 해도 내가 널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이제 제가 다가가고 자꾸 이렇게 해함으로써 지금은 저하고가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제가 가면은 내 품에 안기고 내가 가면 가지 말라고 그러고 어쩌다가 하룻밤 자면은 할머니 방에 같이 잔다고 베개를 들고 방문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서 이 너무 나는 안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절충을 잘해서 그 묘안을 잘 찾아서 봐주면서 이렇게 적당히 내 생활을 찾도록 해야지 너무 안 보고 우리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면이나 뭐든지 뭐 아들 딸들을 딱 안 보고 명절 때 딱 보고 뭐 생일 때 이제 양쪽에 상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가지고 한 반만 봐주고 반은 그 짬짬이 내 생활을 찾고 좀 어렵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그런데 저는 모르게 저 입장이고 다른 분들은 사정이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이제 그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양육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인 사례들이 있으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밖에 아이들이 없는데 이 아이를 계속 낳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양육 부담을 또 내가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명, 2명이라서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이 부모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장점이라고 하시는 것들은 보면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분들, 그러니까 자녀분들 그 손자녀를 매개로 해서 이 자녀분들하고 관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이 그 장점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꼭 내가 키워줘야지만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키움으로 해서 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키움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면은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담까지 지면서 꼭 같이 거기에 있어야 될까? 왜냐면 베이비시터가 있고 내가 거기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꼭 가서 내 시간을 많은 시간을 두고 내 육체적인 고통도 거기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과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투여해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시게 되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이게 정말 일반적인 사례일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태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전담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면서 아이의 그 심리적인 갈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엄마와 나를 갈라쓰는 그러니까 갈리게 만드는 또 이제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가만히 보면 아이들에 대한 모든 양육을 가족이 책임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가족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아이를 만나야 되고 자녀분들을 만나야 되는 걸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양육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키우면서의 장점과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키우면서의 단점을 이야기하셨다면 이걸 꼭 가족들이 이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걸까? 그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아이들 더 많이 아이들 낳지 않았을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 황혼 육아를 하면서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낳는 거 반대하신대요. 그렇죠? 왜냐면 더 많이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출생률하고도 굉장히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이 자녀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꼭 양육을 통해서만 이 소통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날 수 있는데 부모가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고민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먼저 금요일 날도 돌봄이하고 그 부부 맞벌이 부부 하는 그 뭐죠? 저 초등학교 거기 가는 게 돌봄이는 조금 수준이 틀리는데 엄마가 못 보는 애들을 맡기는 데고 학교 안에 그게 다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그걸 하는데 학교 다닐 사람은 아니 그게 학교 안 다니는 유아원도 다 돼 있어. 유아원도 있는데 그게 뭐 얼마 기다려야 된다고 1년 2년 기다려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인데 또 우리 요즘은 또 엄마는 직장은 남자들이 그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유아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라에서 보조를 얼마를 해주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불안하고 이렇게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요. 한 2년 거기를 지금 현재 다니고 봉사하고 있는데 너무 잘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그런 대안들 잠시만요. 지금 우리 그 강성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이게 이제 아이를 굳이 가족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신윤석 선생님. 네. 강성주 씨 말씀 그렇게 되면 좋죠. 좋은데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아는 형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에리자베 그래서 왜 하는데 소원 하나 들어줄래?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당신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야 된대요. 근데 맞벌이 부부인데 어디다가 맡길 데도 없고 그럼 에리자베에서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도 힘든데 그러니까는 아침 8시부터 와서 12시까지만 봐달래요.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8시에 가요. 8시에 갈 때는 우리 막내가 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걔를 데려가요. 안 되니까 그 형님이 그럼 애들 데리고 가라, 진영이를 데리고 가서 걔를 데리고 가서 이제 병원에서 나왔을 때부터 내가 키웠으니까 다 씻기고 먹이고 집안도 다 치워줬어요. 제가 그때는. 그런 이제 그 외갓집에 데려다줬어요. 쭉 데려다 주니까는 얘가 좀 말도 하게 되고 제가 4년 동안 봤어요. 그냥 정해지니까는 할머니 데려다 좀 막 울어요. 저랑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내가 내일 또 만나자 정민하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주위에 좋은 사람 있으면은 어린이집에 보내느니 그런 사람들 맡기는 게 너무 좋아요. 믿는 사람 있으면은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까지만 봐주고 우리 엄마들 데려다 줘라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에 가면 그 어린애들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주위에서 좋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시간대로 이렇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좋은 사례인데요. 아주 스페셜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되게 좋으신 분한테 맡기고 싶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사례인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아이에 대한 양육도 따지고 보면 개인한테 부모님한테 맡기고 싶지만 용돈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베이비시터 얘기하셨지만 한 달에 120만 원을 베이비시터를 주려면 이분이 최소한 자기소득이 꽤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일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신뢰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내가 120만 원을 주더라도 신뢰할 수가 없으면 그냥 내가 200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120만 원 안 주면서 내 그냥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산후우울증이. 그래서 산후우울증 때문에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자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확인을 해봤더니 한 3분 중에서 85%가 다 우울증을 경험했대요.
근데 우울증을 경험했는데 그 우울증을 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그 아이를 그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그러면 그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볼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그 아이의 어머니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래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면 내가 좀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황혼 육아들을 시작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이신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안 되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친한 사람들한테는 부모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례는 굉장히 스페셜한 사례로 제안. 자 그러면 이 지금에 있는 황혼 육아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전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머 이거는 그럴 수 없어 이러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런 고민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내가 그 아드님이나 따님을 낳으시고 그 따님과 아드님을 낳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 손자녀를 봐줄 수밖에 없고. 사실은 대놓지 못하는 게 대한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리하지 않으면서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때 뭐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같이 살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게 며느리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엄마한테 의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것들도 우리 역시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하듯이 그쪽에서도 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의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정부 시절부터 어린이집 보내려면 보내고 유학원 보내고 딱딱 그렇게 바뀌어야지 그걸 막 그냥 예를 들면 내 새끼를 내가 봐줘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여기 또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내 요 얘기를 꼭 하고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 없으실까요?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 혹시 그냥 요 정도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그냥 경험을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 또 내 상황도 아니지만 또 저 사람 상황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살짝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짧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선은 네, 요 얘기를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없으실까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내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취미생활도 하고 내 복지관 생활도 하고 내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아까 여러 가지 마무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거는 아이들을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책임진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집을 못 사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집을 그냥 장기 임대로 얼마든지 장기 임대를 싱가포르처럼 장기 임대를 해준다든지 또 교육비를 완전히 낮춰준다든지 돈 안 들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지금 어린이집도 돈이 꽤 들더라고요. 맞아요. 들어요. 그런데 그런 돈도 정부에서 전부 다 무료로 해서 뭐 요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돈이 안 되는 아이로 공부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집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장기 임대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도 할머니들이 자식을 못 놓는 거죠. 장기 임대주택 첫 번째로 다 주고 있어요, 나라에서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둘이 벌어서 둘이 벌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둘씩 셋씩 낳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보는 거는
우리 어른들이 앞으로 이제 노인 시대가 오면은 노인들이 애 정말 안 봐주려고 할 거예요. 내 일이 너무 건강하니까 내 자신의 일을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이제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면 둘씩 셋씩 낫게 하려면은 사회가 책임져서 완전히 사회가 키워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좀 낫지 않을까요? 아예 안 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 아들은 지금 아들만 손주가 셋이에요. 손자가. 근데 얘네들이 뭐 경제가 넉넉해서 애 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애를 그렇게 좋아해요. 딸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둘을 낳는데 딸 하나 낳는다고 낳는데 아들은 셋 됐어요. 하나 더 나면 아들 딸이야. 네, 아들만 셋 됐는데 뭐 생활은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 셋 유치원에 큰 애는 유치원을 보냈다가 이제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인데 그 밑에 애들 둘은 유치원을 안 보내고 그냥 어린이집에서 학교 갈 때까지 있다가 보내는데 근데 경제적인 걸 따지면 애 셋 낳는다 소리 못하죠. 못하지. 그래도 잘 키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또 네, 선생님. 아니 그 아까 하세요. 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형님 먼저 미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요, 그 목소리를 다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잘 들어보시니까 그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다 한 소리야. 이 집 붙여주고 붙여주고 어떤 집은 봐주기 싫어서 보는 소리 또 어떤 집은 보고 싶어도 보내주진 않아서 못 보는 집도 있고 뭐 김치 갖다 주면 어떤 집은 뭐 관리실에서 세자하는 집도 어떤 며느리는 어머님 그 맛있어요 다 퍼가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쭉 들어보니까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지금 애들이 지금 막내가 지금 고1이에요. 이제 다 가고.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할아버지도 직장을 다녔지만 할아버지가 참 걔네들을 많이 봐주셨어요. 오늘은 이 집이, 내일은 저 집이 어떤 때 모여서 가지고 내 가차온 데서 살았으니까. 뭐 상대동 또 뭐 요 건너편 이렇게 주변에 애들을 멀리를 안 보내고 주변 애들 두고 해서 할아버지가 다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참 편하게 애들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벌써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렇게 놓고 지금 다 손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내 옛날에 그 친구들 얘기며 내 얘기며 다 그냥 추억 같아요. 그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나는 가고 보면은 가정마다 그 환경대로 살 수뿐이 없어요. 네. 이분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저기 아까 손주가 대학교만 가면은 근데 솔직해서 손주가 대학교쯤 가면은 할머니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대충 우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 환경대로 살 수뿐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석호 선생님. 문제가 봐주는 것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맞아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진짜. 그리고 내가 집 가까이 있으면 계속 봐주기라도 하겠는데 상계동하고 분당하고 너무 머니까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9살, 7살, 4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직 학교 이제 하나 들어갔는데도 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너무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손자녀를 양육하시는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이 사정 간의 갈등도 야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자녀들하고에 있어서도 갈등도 야기시키고 또 자녀들 안에서 또 부부 간의 갈등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왜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짐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지금 내 경험들을 되게 재밌게 얘기하시고 뭐 그런 것들에서 슬픈 것보다는 에피소드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축복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 그렇죠. 부모님들의 이 짐이 되면서 부모님이 그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또 자신의 엄마 아빠한테 이것들을 SOS를 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아까 뭐 3분 나시고 뭐 3분 나셨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을 그렇게 낳는 게 오늘 굉장히 저는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혜택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3일을 가시는데 별로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왜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이게 아이가 정말 올곧하게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짐이 되고 3명 낳는데 그래 한숨 쉬시고 3명 같은 한숨을 쉬셨지만 어떤 분은 뭐 나중에 그 아이가 축복이라고 얘기하시긴 하시지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그럴까?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황혼의 이 양육이나 육아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제가 확 끄집어내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자,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세계에서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애국이라고 하는데 애국해봐 아이 많이 낳아 이런 얘기를 감히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세요. 자 그러면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유럽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출생률을 높일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아이들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아이에 대해서 양육들은 사회가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어떤 특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이들을 그렇게 유치원에 보내시고 뭐 하실 때 내가 그 아이를 보지 않아도 이 아이를 누군가가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거지 자제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할까? 이것도 또 다른 얘기죠. 왜냐면 그 아이들을 다른 데서 키우기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아이가 좋으면 가서 그냥 봐주시면 베이비시터 있을 때 가서 같이 옆에서 봐주시고 그 예쁜 걸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구조가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외국에서는 아마 지금 뭐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뭐 황혼위원회, 황혼 육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친다. 그 다음에 뭐 손주의 재롱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그래서 키워야 된다, 키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하셨다라고 들려지진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도 키우실 수 있는 여력이 되셨으니까 키우신 거고 안 그랬으면 이렇게 내치셨겠죠. 그리고 그것들 또 아이가 뭐 그 부도가 났더라도 같이 품에 안고 또 키우실 수 있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분들이 정말로 한국에 이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국의 노인 빈곤들이요 2명 중에 한 명이 노인 빈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키우실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니까 가능하지 지금 50%가 넘는 분들은 이게 불가능하죠. 왜? 내가 지금 당장 폐유지를 줘야 되는데 내가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손자녀를 봐주고 지금 일을 포기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뭐 아이하고 자제분하고 나하고 경제력에 있어서 분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조금 격이 맞지 않겠다. 그러면 양육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가 지금 사회가 그리고 사회가 책임지는 사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토론하고 대안을 만든다는 건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사회에 이런 얘기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의 그 양육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요걸 자,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가만히 공통점을 들어보면요,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받아서도 이런 맥락이 아니라 자, 뭔가 내가 불편할 때 사회가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네. 자, 여기서는요, 아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임신하면요, 국가에서 병원에 의무적으로 오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양육수당을 주면서, 그러니까 출산수당을 주면서 이 아이를, 이 여성이 최소한 6번에서 8번 이상을, 우리 임신하니까 10개월 임신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이를 계속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70만 원짜리 한 아이한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아 휴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친구 아까 말씀 들으셨죠?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우리는 휴직, 그럼 뭔가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휴직 상태로 170만 원의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따님 같은 경우는 아이 때문에 굳이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가게를 새로 오픈하지 않아도 되고 이 부모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한테 전념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From the government just 자,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게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노인의 연금을 줄여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준다? 이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그럼요. 자, 가만히 보시면 이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세금 많이 걷어라. 그러면, 일부분, 그쵸. 내가 우리 자제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우리 벌칙금 제도를요. 어떤 식으로 하면 소득에 따라서 벌칙금을 낸대요. 자,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며느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예를 들어 띵띵띵 이래도 며느님이 이 브레이크를 안 받아. 그럼 안 밟으시면 어때요? 4만 원의 벌칙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4만 원의 벌칙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떠세요? 며느님한테 말씀을 안 하셔도 속이 부글부글 이게 4만 원이면 얼만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자, 벌칙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질서를 지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이야. 10,000원밖에 그 벌칙금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빨리 급해 죽겠는데 브레이크를 며느리가 밟으면 어떠세요? 이게 미쳤나? 10,000원 내가 줄 테니까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4만 원이 불편하니까 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 고속도로 이렇게 타보셨지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어때요? 다른 분들은 쉥 지나가는 차들 있죠. 그 차들 대부분이 어떤 차예요?
외제차들이고요. 4만 원이 자기네들한테 하나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4만 원처럼 그 어떤 감성을 가지는 정도. 그 이분들한테 40만 원, 400만 원, 4천만 원, 4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정도의 벌칙금을 내게 하면 같은 사회에 살면서 우리도 브레이크를 밟고 이 사람들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세금 구조를 좀 바꿔내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선생님들이 내 연금을 줄여서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캐나다 노인들은요 수상을 장남이라고 얘기한대요. 한 달에 노인이니까 150만 원의 연금을 받아요. 젊었을 때 많이 내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는 자 2명 중에 한 분이 다 빈곤이라서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태우지 않았다면 싸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로 가난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면 싸울까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연금을 줄여서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뭐 변화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아이디어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선배님들이 내가 이걸 혜택을 못 받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 구조를 당장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벌칙금만이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같이 가면 같은 질서를 지키면서 살면서 세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 기초연금 뭐 노인한테 쓰는 거 줄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써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우리 황혼 육아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덴마크처럼 사회가 아이들을 키워주면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워주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구조의 문제가 되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아이한테 가서 지금 그렇죠. 예뻐만 해주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가서 놀아주는 뭐 그러면서 초콜릿도 하나 갖다 주고 그러면서 좀 인기도 좀 얻고 자 이런 놀아주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몸이 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빠리빠리 안 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몸을 가지고 아이들을 또 계속 키워야 되고 아까 전에 처음 영상 보셨지만 아이를 어떻게 화장실까지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육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문제이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아이, 탈선한 아이들, 아니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덜하지만 자 50%가 되는 분들은 그 아동의 양육이나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라서 여기서 내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 사회 구조적으로 이거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받쳐주면 어떻게 보면 많은 며느님들이나 이 어머님들이 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짐이 아니라 정말 축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려면 우리가 사회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을 같이 모아내면 이게 하이니의 법칙이 뭐냐면 자 미국에서 보험회사에서요 왜 대형사고가 나지? 이 대형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봤더니 300번의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면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타나고요. 작은 사고가 나타나면 대형 사고가 쳐진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에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나도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런 생각이 하나하나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300분이 되시면요.
제도들이 29개의 제도들이 뭔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제도들이 변하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양육에 대한 고민들, 육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어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민은 뭐냐면 에이 내가 지금 당장 안 되는데 지금 뭐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요 조그만 대나무 있잖아요. 이게 중국의 모서대나무라고 하는 건데 요 대나무가요. 딱 요 상태로 5년 동안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에 딱 가면요. 한 1년 정도 되면 요 대나무 요만한 게 반이 뽑혀나간대요. 왜? 계속 1년 동안 요만큼 요대로 있어. 그럼 한국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가 되면 3분의 2가 없어진대요. 왜? 아직도 요대로네? 이러면서 없어지고 3년 정도 되면 한국 사람이 간 그 지역에는 대나무가 하나도 없대요. 왜? 다 뽑아버리니까. 왜? 안 자라니까. 근데 이 모서대나무는요. 4년 동안 요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5년째 될 때 자 6주 만에 15m를 쫙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걸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죠. 한국 사람이 좀 급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조금은 좀 참을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라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자 여기 그 펌프 보셨죠? 자 요 펌프에 들어가는 물은요 너무 깨끗한 물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하시고 지금 여기 에이 내가 있잖아 나는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조금은 좀 부족한 물도 한 바가지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맑은 물을 쫙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 나는 조금 나니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나기 때문에 이 한 바가지의 물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맑은 물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아 이렇게 양육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문제고 며느리의 문제고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단순히 아이를 케어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야 이거는 사회가 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요 300분이 계시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등산로를 가실 때는요 혼자 가시면 등산로를 아무리 백날을 가셔도 등산로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300분이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똑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면요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아이에 대한 양육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시면서도 이게 개인의 문제여야 될까?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나는 고생하지만 우리 그 사랑하시는 자제분들은 이런 고생들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리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면서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네.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라면 네. 우리나라도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곧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곧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아까 덴마크는 1인당 국민소득이 62,000달러로 나왔었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2만 달러, 3만 달러를 향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세대는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1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런 지금 여기 계시는 이런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여기서 그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자장을 했지만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우리 서로 박수 치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